일부 콜론 도리자와 은발의 여자. 용정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언덕 너머에는 벚꽃이 만발했지만 이른 아침 바람에는 늦은 겨울의 추위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윤지와 씨는 매일 아침 밝은 갈색울 스카프를 두르고 낡은 청가방을 들고 언덕 아래 작은 공원의 문을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녀는 결코 너무 빨리 걷지 않았고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소나무 아래 돌벤치에서만 그럴 뿐이었습니다. 의자는 처음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 표면은 오래되었고 철제다리는 약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정동의 오랜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 의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항상 쓸고 먼지를 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 여사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직접 청소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건 그녀가 앉을 때마다 의자 표면이 마치 따뜻한 수건으로 닦은 것처럼 항상 깨끗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총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눈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흐릿한 지평선이 부드러운 푸른 하늘과 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인생 전체와 같은 것입니다. 오래된 일기. 그날 아침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나무들을 어루만졌다. 근처 유치원의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피크닉을 갖고 공원 전체에서 웃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살 수호는 작은 삽을 들고 벤치 주위를 뛰어다니며 선생님을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구멍을 파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의자 옆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파던 중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것을 파내어 어른의 손보다 작고 오래된 벨벳으로 덮인 어두운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놓치다. 보물을 찾았어요. 수호의 외침에 학생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천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무리는 조용해졌다.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다른 모서리, 시간이 흐르면서 각 페이지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푸른 잉크로 떨리는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3월 2일. 지와 내 생각이 멈출 수 없는 그 마침표. 선생님이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내 거예요. 모두 돌아서세요.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하얗고 눈은 여전히 밝았지만 노트를 보자 시선이 살짝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이걸 파냈어요. 괜찮아요. 저는 오래전에 거기에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걸어가서 마치 오래되고 연약한 기억을 쥐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일기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부 첫 페이지. 윤지와 부인은 도리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일부를 만지는 듯 가죽 표지를 만졌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을 떠났고 봄바람이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으며 그곳은 갑자기 평소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82년 3월 2일.
지화야, 오늘은 엄마가 드신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언덕 위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는 매일처럼 지나갔지만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돌아서서야 할 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궁금해요. 어느 날 제게 용기가 생긴다면 저와 함께 이 돌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해의 그녀는 막 35세가 되었고 그 재현은 산길 버스 운전사로 거리 초입에 있는 정류장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매일 아침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따뜻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2년 3월 15일.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책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차를 멈춰 세웠다. 문을 열어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아직도 차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다. 너는 겁쟁이야. 오늘은 벤치가 젖어 있네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퇴근 후에 앉아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윤 여사는 눈을 감았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이른 봄비의 차가움, 젖은 흙냄새, 그리고 마음속의 이상한 느낌.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 깨달았다. 보내지 않은 문자. 당시 윤 여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공원 근처의 통나무집에서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황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재현 언덕 아래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독신 남자입니다. 버스 운전사인 그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머문다. 바로 매일 아침 캠퍼스 가방을 들고 그림색 모진 모자를 쓴 그 여자다. 그들은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기는 아마도 그가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1982년 4월 2일. 오늘 당신이 아이에게 미소 짓는 것을 봤어요.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가슴이 아프다. 당신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기를 도리자 밑에 묻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제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사랑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만이 압니다. 일기는 그 선에서 멈춘다. 윤 여사는 나머지 부분을 넘겨보았다. 비어있는 손으로 쓴 3페이지만 남았고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계속 쓸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처럼 40년이 넘는 충묵. 윤 여사는 책을 덮으며 울컥 가슴이 뭉클해졌다. 재현아, 그럼 너는 항상 거기에 있었구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불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가 끝난 후 벤치에 앉아 무언가 인사를 기다리곤 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항상 여기로 돌아오는 걸 거야. 누구도 기다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3부 말하지 않은 것들. 일기를 찾은 지 며칠 후 윤지원은 마치 오래된 꿈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바람이 나무 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 그녀는 다시 노트를 열어 오래된 단어 위에 손을 얹었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는 왜 글쓰기를 멈췄을까?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매일처럼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내리막길을 따라 어촌마을로 걸어갔다. 마지막 조각을 찾는 여정. 그 작은 마을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많은 오래된 집이 새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생선 노점이 남아있지만 이제 생선 장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과거의 친숙한 얼굴들은 이제 단지 기억일 뿐이다. 그녀는 재현 씨의 목조 주택이 있던 작은 흙길을 따라 걸어갔다. 비어있는 하얀 벽과 현대적인 유리문이 있는 새로운 집이 그곳에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중년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0년 이상 전. 그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아, 재현 씨 말씀이신가요? 언덕버스를 운전하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조여하다. 예, 그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렌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막연히 기억합니다. 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도시로 이사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심장병을 앓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 여사는 가방끈을 더욱 꽉 잡았다. 그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을 아시나요? 아, 아마도 옛날 병원의 한 선생님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씨는 서울로 이사해서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벤치에 멈춰섰다. 부드러운 바람에 벚꽃이 의자 위로 떨어진다. 그녀는 앉아서 눈을 꿈결같이 빛냈다. 재현아, 어디 갔었어? 왜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 보내지 않은 편지. 그날 밤, 윤 여사는 작은 집에서 오래된 나무 캐비닛 서랍을 열었습니다. 같은 서랍에는 누렇게 변색된 메모와 손수건 사이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주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우표 없음. 단 한 줄만? 지화에게 언젠가 내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이 편지는 일기에 없어요. 그녀는 30년도 더 전에 벤치 서랍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지화?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둘 만큼 시간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제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청혼하고 싶었다. 나는 의자에 꽃을 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는 이 슬픈 감정을 자신만의 선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짝사랑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영원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랑해요 멀리서. 재현. 윤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늙은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뛰고 있다. 그녀는 40년 넘게 기억과 이름 모를 향수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현이에요. 그는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를 조용히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사부, 이 편지는 40년 만에 쓰여졌습니다. 재현 씨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일주일 후 윤지원 씨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끓인 후 바로 벤치로 가지 않고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에 글을 쓰는 대신 오래된 학생용 종이에 각 줄을 손으로 썼습니다. 이는 그녀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사용했던 종류의 종이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녀는 펜을 적시며 속삭였다. 사망자를 위한 줄.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는데 그녀의 필체는 기울어지고 흔들렸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심장이 젊음을 떠올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재현아, 당신이 쓴 글을 전부 읽었습니다. 3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아기를 울린 것처럼 울음이 터질 만큼 충분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조용했거나 너무 내성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도 나도 그 사람만큼 겁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저는 그 시선을 2번이나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면 내 단순한 삶의 무언가가 바뀔까봐 두려웠다. 나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을 읽을 때면 마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도 기다렸다는 거야.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 벤치에 앉아 그가 와서 청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난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향수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더 빨리 사랑할 용기가 없어서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제 옆에 앉아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와 마지막 밤. 그날 저녁 그녀는 서류를 접어서 갈색 봉투에 넣고 앞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현이를 위해 오래된 일기에 답장해요. 다음날 아침은 약간 흐렸습니다. 그녀는 스웨터와 오래된 모진 모자를 쓰고 천천히 돌벤치로 걸어갔다. 의자 위에 꽃잎이 몇 개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털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발견한 뒤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마치 자신의 마음의 일부를 감싸듯이 손수건으로 봉투를 감쌌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재현아. 그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미소 지어라. 마지막 말. 몇 주 후 어느 어린 소녀, 그녀의 조카가 서울에서 그녀를 찾아왔고 윤여사가 잠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움, 통증 없음. 그녀는 작은 나무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남겼습니다. 벤치 밑에서 일기를 발견하면 거기에 두세요. 두 노인이 사랑에 빠졌지만 손을 잡지 못했던 곳이죠. 그 기억이 언덕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에필로그 조용히 사랑. 오늘날에도 용정 주민들은 방문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무 아래의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세요. 이곳은 평생 서로를 사랑해온 두 사람의 자리이지만 서로를 연인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의자 밑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 만큼 호기심이 많다면 두 통의 편지를 발견할 겁니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이고 하나는 새로운 편지입니다.
한 사람은 1982년에 글을 썼고 다른 사람은 40년 후에 글을 썼습니다. 두 편지 사이에는 평생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고요하고 깊고 영원한 사랑, 즉 노인에 대한 사랑, 기억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결코 늙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영상 결론. 약속이 필요 없는 사랑도 있고 완벽한 결말도 필요 없는 사랑도 있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 일기장 하나,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 앉아있던 사람 마침표. 윤여사와 재현씨의 사랑은 조용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이를 통해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 특히 마음이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노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